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 2단계 이행을 위한 국제안정화군 파병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해당 3개국이 국제안정화군 파견을 검토 중이며 이주 중 인도네시아는 유일하게 구체적인 파병 규모를 제안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 승인하에서 임무가 수행될 경우 최대 2만 명까지 파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는 과거 평화유지 활동에서 보여준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파병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른 것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수감자 교환을 골자로 한 1단계 합의를 마친 후 현재 2단계 협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2단계의 핵심 의제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그리고 국제안정화군의 가자지구 배치입니다. 미국은 아랍 국가와 국제 파트너와 함께 임시 안정화군을 구성해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군 병력은 직접 파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부대 창설과 실제 파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일부 아랍 국가들은 외부 군대가 점령군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직 중동 담당관인 댄 샤피로는 참여국이 확정되더라도 부대 창설과 파병 준비에는 최소 2에서 3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사회는 국제안정화군이 가자지구 휴전 이행과 향후 재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병력 투입 의지는 이슬람 최대 인구 국가로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다국적 협력이 조기에 가동돼야만 가자지구의 치안 안정과 장기적인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연 8% 경제 성장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핵심 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5.12%에 그치고 국제통화기금이 연간 성장률을 4.9%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현재 하루 3,540만 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11,900여 개 주방이 지역 농민, 어민, 식품업자와 정부 조달망을 연결해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은 잇따른 식중독 사태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시행 이후 9개월간 총 6,457명의 학생이 식중독을 호소했으며 최근 서부 자바에서도 345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일부 문제 주방 운영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생기준 강화와 조리시설, 정수장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식중독 발생을 가능한 한 제로에 가깝게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촌 개발 프로젝트와 협동조합 등 농어촌 경제 기반 확충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부두, 냉동창고, 태양광 발전, 의료시설 등을 갖춘 어촌 시범 사업지에서는 소득이 1년 만에 2배로 늘었으며 2026년 말까지 1,000개 어촌이 조성돼 약 200만 명의 어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소득이 늘어나면 신발과 옷을 사고 집을 고치고 오토바이나 TV를 구매한다며 이것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라보어 대통령은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활용한 성장 전략과 국영기업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약 1조 달러 규모의 국유자산을 운용하는 다난타라를 통해 1,000개가 넘는 국영기업을 200개 수준으로 통합하고 외국인 전문가가 최고 경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과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진전, 캐나다와의 협정응 체결, 브릭스 가입 등을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OECD 가입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민간 활동 확대와 재정 지출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고성장 국면 진입을 자신했습니다. 푸르바야 유디사데와 재무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반등이 빠른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출과 유동성 투입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예치금 200조 루피아를 국영은행으로 이전해 저금리 대출 재원을 확보한 조치가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자금을 채권 매입이 아닌 대출 전용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주요 은행들은 이미 이를 적극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디리은행의 대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8%에서 11%로 상승했고, 이는 내년 6% 성장 목표 달성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설정한 성장률 목표는 5.4%이지만 푸르바야 장관은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조적 병목을 해소한다면 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정부 지출은 우선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재배정으로 상반기 동안 지연됐습니다. 8월까지 지출 집행률은 연간 목표의 55%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남은 기간 각 부처가 예산을 제때 집행하도록 강력히 독려하고 있으며 미집행 예산은 흡수력이 높은 사업으로 재배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출 속도를 높여 4분기에는 이전보다 강력한 재정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 속도, 인플레이션과 환율 안정, 대출이 중소기업과 실물 프로젝트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성장 달성의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은행별로 자금 집행 속도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기업 대출에 집중한 만디리와 B&I 은행은 빠른 속도로 자금을 공급하는 반면 주택담보나 이슬람 금융 중심의 은행들은 집행이 더디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 및 건설 경기 회복 효과가 이어진다면 내년 6% 성장 달성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원천 징수세 부과를 당분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푸르바야 유디사대와 재무장관은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성장률이 6% 이상으로 올라서야 시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연간 5억 루피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온라인 판매자에게 0.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쇼핑센터 임차인협회는 온라인 판매자가 세금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과세 연기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협회는 소비 여력이 약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긍정적이라 평가했지만 정부가 현장 단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중소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구조가 사실상의 착취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계도 신중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는 경제성장과 구매력이 충분히 회복된 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물류, 보험 체계와 연동되는 세금 보고 시스템의 기술적, 행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넘어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원천 징수세 시행을 유동성 공급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난 이유로 미룬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거래 건수는 32억 건으로 2018년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소비 여력이 강화되고 민간 부문이 충분히 준비되면 과세를 본격 시행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파트릭 클라위버르트 감독이 취임 9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라크와의 아시아 4차 예선 플레이오프 B조 2차전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조 최하위로 밀려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 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도중 신태용 전 감독의 이름을 연호하며 새 사령탑을 강하게 비판했고 경기 후에는 관중 난동과 스태프 퇴장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질 여론은 경기 직후 폭발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팬 5만 2천여 명 중 91.8%가 경질을 선택하며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클라위버르트 감독은 재임 기간 6경기에서 2승 4패에 그쳤고 총 15실점 5득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반면 전임 신태용 감독은 14경기에서 6승 3무 4패, 26득점 17실점으로 더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패의 책임은 클라위버르트 감독을 선임한 에릭 토이르 축구협회장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토이르 회장은 지난해 신태용 감독과 2027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지난 1월 돌연 경질을 결정하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협회는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귀화 선수 중심의 전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신태용 감독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클라위버르트 감독 및 코칭 스태프와 상호 합의로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헌신에 감사한다며 이번 결정은 내부 변화와 향후 전략적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개월간 3승 1무 4패의 성적을 남기고 떠나는 클라위버르트 감독의 실패는 인도네시아 축구의 체질 개선과 장기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탐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유조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는 16일 새벽 4시 30분경 ASL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MT 페더럴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선박 연료 탱크 용접과 유지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즉시 투입돼 인명구조에 나섰지만 다수의 노동자가 선내에 갇혀 희생됐으며 부상자들은 바탐 내 4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용접 불꽃이 잔류 유류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작업자는 환기 장치가 갑자기 멈춰 원유가스가 배출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폭발이 더욱 커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화염은 순식간에 선박 내부 전체로 번졌으며 선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탈출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과 포렌식 팀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용접 과정에서의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불과 4개월 전 같은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재개된 수리 과정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MT 페더럴에서 용접 도중 잔류가스가 폭발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으며 당시 안전 책임자 2명이 과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당국의 조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수리가 재개됐지만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며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탐시의회는 해당 조선소의 운영 허가와 안전 인증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며 과실이 드러날 경우 회사 대표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조선소 전반의 안전규정 준수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